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함께 배우기 찍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좀 작게 이렇게 해놨는데 좀 다시 키워봤고요. 오늘 이제 2024년 7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좀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어제 사실 제가 반도체 긴 보고서 조금 보여드리고 말았는데 그건 월요일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뭐 초미의 뭐 관심사였는데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죠.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내서 그것도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정해가지고 유럽 증시 말씀드리고, 중국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 특징,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연됐다. 그래서 한번 이제 뭐 ST판부터 바이넥스 막 이런 게부터 한번 확 급락했고, 그때 많이도 물어보셨죠. 근데 아니다. 뭐 미국이 생물보안법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데일리에서도 또 그 비슷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모건스탠리가 오늘 뭐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오른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아침에 뉴스는 있었어요. 연합뉴스에서 모건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리포트에 네이버가 딱 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 SDI가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ESS용 배터리 1조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고, 물론 협상 중이에요. 삼성 SDI가 오늘 공시를 냈고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MLCC 업황과 향후 기대 요인, 삼성전기, 조선 세미나가 있었나봐요 여기.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주가 상승 근거,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흡프스프, HPSP, 하나시스템 트럼프 당선 시 고려해야 될 경제 영향, 도전 비전까지 빠르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유럽 증시부터 좀 말씀을 먼저 해드리면,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유럽은 다 올랐어요. 근데 유럽이 오른 이유가 중요해요. 영국 노동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정권 교체가 됐어요. 예상을 했던 반대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프랑스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는 극우 정당이 이겼는데 과반은 아니죠. 근데 2차 투표에서도 과반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유로하고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최고 47.6, 원안대로 됐고요. 다만 독일이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일단 합니다. 하고 4개월 지난 다음에 5년간의 관세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은 아니고 투표가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그때 부과한 관세를 높게 올려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중국의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의 특징 및 시사점. 그러니까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많이 수입을 하죠. 뭐 어젠가 오늘 또 이렇게 기사들도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뭐 수입한 것도 있고, 사실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첨단 반도체는 필요하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제조 2025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이 기술 자립하려고 하는 거죠. 기술 자립을 해야 또 미국을 이기니까. 그래서 다 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못한 거 하나 남았어요. 반도체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죠. 뭐 미국이 저렇게 장비를 안 주는데 뭐 딱히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런데도 중국이 하는 건 뭐죠? 끝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금도 조성, 이번에 64조 또 기금 확보했죠. 그래서
중국의 성과 발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국은 뭐 어떻게든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깨집니다. 그냥 미국이나 네덜란드 장비 갖다 만들면 100에 만들 거를,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막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만드는 거예요. 100만 원에 만들 걸. 그 정도로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그냥 잇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커졌죠. SMIC나 화홍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커졌고, 3기 반도체 투자 규모 펀드 조성이 64조. 예. 그래서 반도체 직접 저희 투자하고, 그리고 그 AI 반도체와 HBM도 투자를 할 거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영역까지 이제 들어오겠다는 건데 쉽지 않죠. 장비 없어서 저는 저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안 하면 결국 미국은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회사는 계속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저는 자립하기는 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반도체 좀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책 같은 거 저도 여러 개 보니까, 그 물질의 세계라는 책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물질의 세계라는 책에 처음에 모래 얘기가 나오는데, 예, 반도체가 제가 그 책 읽고 더 느꼈어요. 아, 중국이 반도체 자립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자립을 안 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립하는 순간 우리나라 반도체가 큰 타격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이 공급망이요, 반도체 공급망은요,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예, 광산도 필요하고요. 저 모래도 캐야 되고, 뭐 안데스 산맥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런 걸 캐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원재료들이 다변화돼 있어요. 여기저기 한쪽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은 계속 투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연됐다고 이제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 상임위를 다 통과한 법안인데,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국방수권법에 붙여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서, 이제 이거 안 되네. 그래서 한번 ST팜이나 바이넥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예전에 지난달이죠. 예. 근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게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안 됐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그냥 단독 법안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국내 유명 CDMO 고위 관계, 이분이 누군지는 저 모르죠. 아마 익명으로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한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팩트는 뭐냐, 이제 이렇게 적어준 거죠. 일부러 표결하지 않은 거, 국방수권법 여기다 포함하지 않고 좀 더 법안을 확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는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이 로비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거는 끝이 아니고, 예, 미국이 다시 법안을 상정시킬 걸로 보는데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기술도 미국 입장에서 국민 보건이나 국가 안보, 공급망 확보에 중요한 분야니까 시간 문제이지 입법은 될 것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제 생체 데이터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우려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또 안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고요. 예, 중국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미국 사람들 데이터가. 근데 중국으로 미국 사람의 생체 데이터가 넘어간다? 중국 공장에? 그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생물보안법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신약 만드는 것까지 뭔가 방해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위탁 생산 부분만 못하게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건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왜? 중국은 위탁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바이오 위탁 생산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근데 그 나라에 미국이 수주를 많이 줬는데 이제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중국 대신. 중국 비중이 꽤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법안은 굉장히 임팩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물론 뭐 이게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예. 결론은 미국은 중국과의 CDMO는 이제 하지 않으려고 움직임을 지금 하는 거고,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야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아예 기업도 나와 있더라고요. 마크로젠 자회사인 소마젠은 이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죠. 예, 80억대 추가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지를 얻어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돼 있고요. 예, 같은 기간 중국의 이제 경쟁사들이죠. 여기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거를 지금 이름을 못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 CDMO 기업들 물량이 미국 내 중국 CDMO 물량이 연간 1조 4천억 정도로 되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 회사에 대해서 한 글로벌 제약사가 다녀갔대요. 실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문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네. 지난 3월 이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거 이틀 전에 공시 떴죠. 예. 미국 초대형 제약사랑 1조 4천억 규모를 맺었고, 스위스론자, 중국 우시바이오, 삼성바이오 이 3대장으로 불리는데 중국을 규제하면 삼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중국 우시바이오는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가 우시바이오와의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간접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우시바이오는 임상 실험용을 많이 만들어요. 상업화 물량이 아니라. 근데 삼성바이오는 FDA 승인 끝나고 이제 상업화 그 물량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서로 좀 경쟁 관계는 좀 약간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잠재적인 경쟁 관계 맞아요.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상업화까지 하려고 하니까. 미래에는. 그럼 삼성바이오가 불편해지겠죠. 그런 건 맞는데 현재까지는 서로 좀 약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삼성바이오한테도 긍정적이죠. 예. 더더욱 중국이 만약에 상업화를 한다고 해도 이제 중국 거를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판이 확보되는 거죠. 또 ST팜도 역시 대표 수혜 기업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이제 우시에서 생산한 올리고를, 그러니까 직접 이거는 경쟁 관계예요. ST팜은 중국 기업하고 실제 직접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제조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쓸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엔 포함이 안 됐지만 증권가에서는 바이넥스도 거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한미약품도 거론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 CDMO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몸값이 올라가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인증받은 기업들이 결국 몸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HBM 개발팀이 신설이 됐는데 신설한다고 합니다. 전영호 그 부회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했고, HBM 개발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첨단 패키 후공정 개발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손영수 메모리 디자인 플랫폼 개발 실장을 여기에 이제 개발 팀장으로 앉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램 제품 로드맵 구축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분이고, 이 HBM 개발팀을 진두지휘하면서 4세대, 5세대 제품뿐만 아니라 HBM4까지도 집중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원래 HBM 개발 조직은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그 현 제품 개발하는 팀하고 HBM4 차세대 제품을 하는 팀을 하나로 이제 합쳐버렸다. 또 첨단 패키징 팀도 이제 HBM 개발팀으로 일부 인력 이동, 한마디로 HBM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뺏긴 주도권 되찾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첨단 후공정이죠.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도 뭐 2.5D나 이게 뭐죠? 결국엔 다 AI 반도체예요. 한마디로 여기를 직접 겨냥을 해서 엔비디아에 무조건 좀 수주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HBM도 수주받고 AI 가속기 있죠. TSMC가 만드는
조립하는 이것도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수주를 좀 따내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좋죠. 엔비디아 수주를 HBM도 받고 AI 가속기 조립하는 것도 받아주면 정말 가치가 레벨업 될 텐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아마 테스트 중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갑자기 네이버가 등장해서 저도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이 누구시죠? 그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자기 텔레그램에 기사를 올려놓으셔가지고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리포트가 나왔는데 테슬라 로봇 기술 설명하는 리포트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네이버가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형 로봇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혼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6개 기업을요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 약간 하는 사업 형태별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그래서 66개 기업인데 여기에는 뭐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엔비디아, 퀄컴, 삼성, 하이닉스 다 들어가 있는데 기술 제공자, 뭐 배터리 분야,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휴머노이드 기술 분야 요것만 네이버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 분야에는. 예. 근데 이제 네이버 계열사 중에 네이버 랩스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양팔 로봇 엠비덱스를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일상 공간 속에서 이용자와 안전하게 사교 작용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개발이 된 건데요. 당시에 UCLA 데니스 홍 이분이 로봇 전문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광고도 찍으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네이버가 만든 로봇팔 엠비덱스는 예술의 경지다. 그래서 CES에 나온 로봇 중 최고의 승자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엠비덱스 개발을 주도한 레이버랩스는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 기술을 맡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뭐 이것 때문 이 네이버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어쨌든 그 네이버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AI도 하고 있고 사실은 숨겨진 가치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게 전혀 부각이 안 돼요. 예, 본업이 성장이 좀 막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네이버 경영진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잘 좀 시장에 또 알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AI 제일 중요한 게 AI거든요. 라인 지분하고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라인 지분 이슈는 조금 이제 들어갔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거를 반드시 결과물을 잘 내놓으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네이버의 숙제가 아닌가. 그게 잘 돼야 주가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가을에는 AI 검색 서비스가 얼마나 고도화 됐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또 한국경제에서 그 삼성 SDI ESS 배터리 1조 잭팟 보통 이제 단독으로 뜨면 참 불안하긴 해요. 이거 단독이 아닌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왜? 삼성 SDI가 협상하고 있다고 직접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이제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데 ESS용 요즘에 ESS 매출 늘어나는 회사가 테슬라죠. 주가가 날아갔는데 아무튼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이게 지난해 북미 전체 용량의 무려 11.5나 된다고 하고요. 금액은 1조. 근데 삼성에서 뭐라고 했냐면 1조 원을 한 번에 수주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나 봐요. 이게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그래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태양광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게 원래 그 삼성이 1등 했어요. ESS 배터리를 50%로. 근데 예, 절대 강자죠. 근데 중국이 LFP가 저기 그 이쪽에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예, ESS에 예, 고성능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점유율이 4.9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삼성 SDI가 이제 ESS용에서 존재감이 없어졌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수주 받았냐 이거죠. 결론은 기승전 뭐죠? 미국의 중국 규제. ESS 배터리 관세를 이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26년부터 중국산 규제 들어간다. 25%.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중국산 대신 한국관.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NCA 배터리 쓰는데 LFP가 싸고 뭐 효율성도 좋으니까 보통 ESS에 많이 적용하는데 수명도 길고. 근데 어쨌든 삼성 SDI가 만든 요 기술력을 또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화 약재를 분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옛날에 ESS가요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분사하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년부터는 또 LFP 배터리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이 잘하는 분야도 다시 지금 공격 들어갔고, LG엔솔은 또 하나코셀이 발주한 4008GW ESS 배터리도 수주를 5월에 했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미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슈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MLCC 업황 지금 어떠냐? 이제 고이형, 여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그죠? 삼성전기가 아니라 MLCC 하면 이제 삼성전기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 수요 MLCC 업황 어떠냐? 주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사실 삼성전기도. 근데 이틀 급등해 버렸죠. 중국의 통신기기나 IT 소매 판매 호조고, 유럽 스마트폰도 괜찮다. 그리고 무라타, 삼성전기, 타이어 유된 기업들이 올해 연간 10에서 15%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뭘 기대하냐? 세라믹 캐패시터 산업은, 그러니까 이런 MLCC 산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7에서 8% 성장을 해온 건데,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고성장으로 바뀐대. 옛날에 4G에서 5G 넘어갈 때 산업이 한번 점프를 한 거죠. 그래서 AI가 중요한 게, AI에는 MLCC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보다 서버 2~3배, PC가 30~40 들어가니까 온디바이스 AI 하반기 시작되죠. 그거 수혜 기업이 MLCC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어쨌든 내년까지 봤을 땐 이런 수혜를 받아서 수익성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하는데, 통상적인 MLCC 시장 성장률이 7에서 8이니까 고성장할 것 같고, 전장용 매출은 내년에 1조 원 달성하는데 3년 연평균 2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다음 주로 알려져 있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유럽에서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고도화 이제 어쨌든 되면 자동차에 MLCC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안 그래도 공교롭게 또 NH에 이규혜 연구원님이 삼성전기 보고서가 나왔고요. 현재까지 반도체 위주로 AI 수혜가 집중됐죠. 그러니까 AI 하면 반도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커패시터, MLCC도 보자.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24년 말부터 실리콘으로 된 커패시터, 그러니까 커패시터는 이제 뭐 전기 같은 걸 저장해 놓는 그런 장치죠. 전류를 컨트롤 해주고. 그래서 핵심 수동 부품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커패시티는 기존 MLCC랑은 좀 달라요. 유전체가 세라믹이 아닌 실리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온, 고압, 고주파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 중에 실리콘 인터포저 있죠. 요거를 TSMC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CPU랑 메모리를 연결을 해주는 건데, 그때 이 실리콘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발열과 전력 소비를 줄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24년 말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고객사 이 컴퓨터 PC 쪽으로 양산해서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발열과 전력 소비 줄이는 게 핵심이니까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가격도 MLCC 대비해서 10배 이상이나 높기 때문에 실적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뭐 견조할 것 같고, 24년 영업이익은 근데 조금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MLCC 물량 증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삼성전기 2분기 실적 발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하반기가 명확하게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의 급등, 하반기 온디바이스 A의 수혜, 그런 이제, 그리고 경쟁사들의 주가 상승, 이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견조하다. 그래서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한의 이동훈 연구원이 그 HD 한국조선해양 친환경 암모니아 세미나를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2억 톤 생산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비료로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톤, 그러니까 1억 8천만 톤이 비료고 2천만 톤이 이제 선박으로 운송하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는 인프라가 정말 잘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경제적이고 유명하죠. 좀 독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지출 측면에선
기존 연료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2040년 지나면 가장 쌀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질의응답을 했나 봐요. 전통 디젤 선박과 LNG를 연료로 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옛날 선박들은 그 벙커CU라 그러죠. 선박의 연료예요. 그것만 쓰는데 저 LNG DF는 벙커CU랑 LNG를 같이 써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LNG로 운항하고, 마치 하이브리드 카 있죠. 그거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런 이제 그 전통 디젤 선박과 지금 현재 LNG 이중 연료 추진선을 많이 쓰는데, 그거 대비해서 암모니아의 장점, 그 원가는 얼마나 들어가냐? 많이 들어간대요. 암모니아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어쨌든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죠. 뭐 700만 불, 아니 여기 암모니아 1,500만 불 정도 더 소요된다. 예. 여기에 힘센 엔진 같은 것들이 또 더 붙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주들이 LPG, VLGC, 이게 뭐냐면 LPG랑 암모니아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LPG도 쓸 수 있고 암모니아도 쓸 수 있고, 예. 이런 건데 어쨌든 암모니아 LPG 중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VLAC는 암모니아만이죠. 베리라지 암모니아 캐리어. 그래서 24척 소주했는데 그 중에 20척이 VLAC. 이거 VLGC겠죠, 이게. 예. 그래서 VLGC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20척이 VLAC고, 전 세계 발주되는 VLAC, VLGC, G는 뭐냐? 가스선이에요, 가스선. 이게 토탈한 거고, A는 암모니아 전용선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은 가격 차가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암모니아 위주로도 발주를 하고도 있대요. VLAC 혼용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암모니아를 확신을 하는 거죠. 예. 암모니아 운송이나 이런 수요가 앞으로 늘 것 같다. 왜냐 암모니아는 그 수소를 운송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혼소 엔진이 어떻게 적용되냐? 최근 수주한 선박은 암모니아를 화물로 운반하는 중대형 암모니아 가스 운반선인데,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배에 실어서 운송하는 게 있고, 암모니아를 배에 연료로 쓰는 것도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엔진은 또 현재 개발 중이고, 아마 26년 1분기에 선박이 만들어질 텐데 엔진은 내년 2분기에 인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아마 엔진 테스트 할 것 같고, 마진 어떠냐? 마진 높다. 예, 이쪽 그 가스선들은 기본적으로 예, 마진이 높고 중국 조선소에 안 밀린다. 미국 대선료는 없다고 했고요. 비용 그 LNG를 쓰는 것보다는 비용 문제 있지 않냐? 왜냐 암모니아가 더 비싼 거 아니냐? LNG를 연료로 쓰는 것보다. 예, 그래서 그건 맞대요. 암모니아 사용이 좀 합리적이지 않대요. 예, 그래서 선주들이 암모니아 연료보다는 이제 LNG 연료를 쓰는 그 추진선을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력이 많은 이 선주들은 포트폴리오 용도로 발주를 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 측면에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비싼 연료가 맞는데, 예, 근데 이것도 이중 연료니까 암모니아랑 벙커CU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또 이중 연료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시장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점유율 유지 전략은 뭐냐? 엔진 사업이다. 현재 전 세계 엔진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조차도 현대그룹의 엔진을 사용하고자 한다. 암모니아로 된 엔진은 현재 거의 독점이래요. 그냥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율은 중국이 커질 수 있어도 현대조선그룹이 중국보다 나은 건 저 엔진이다.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다양한 엔진들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달아서 더 높은 가격이 수주하는. 그래서 중국과 차별화. 한마디로 엔진 경쟁력을 되게 높게 쳐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공정 주가 상승의 근거인데, HBM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선단 공정 전환으로 D램 생산 능력 이 잠식 효과가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정은 점점 많아지고 미세화되고 D램 생산 능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 HBM을 하니까. 예. 그래서 공간도 또 부담되고, 공간도 어째 라인도 길어지다 보니까 3개월 걸려요. 이 라인 이렇게 타고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리죠. 예. 정말 힘든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25년부터는 어쨌든 그래도 생산 능력이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고, D램 신규 투자 외에 300단대 낸드에 대한 전환 투자도
전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내년에 뭐 400단대 얘기도 나오니까 예. 그리고 ESSD 수요도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장 용량 증가 쪽 수요도 있으니까. 그리고 메모리 제조사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투자를 본격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공정주들이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어제 보고서 한번 잠깐 보여드렸죠. 예, 일부분만. 예, 그 보고서의 남은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원래 오늘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 좋은 공정, 예, 극 좋은 시각 공정, 전공정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전공정 소부장 기업들 계속 좀 관심 필요하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0.4조 원 이익을 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조 원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스마트폰 2.3조, 반도체가 6.6조 원 나온 것 같아요. 파운드리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놀라웠고 조만간 흑자 내지 않을까 싶고 메모리가 7.3조. 메모리 회복. 근데 이게 왜 회복됐냐면 재고가 있죠. 1달러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만들어놨던 재고가 지금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1.5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0.5달러 버는 거예요. 재고 평가 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익이 늘어나요. 이제 가격 빠지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 ESSD 수요도 괜찮다. 판가가 올라갔다. 그죠? 예. 그래서 판가도 좀 많이 상승을 해줬고 재고 평가 손실 환입은 이게 좀 컸어요. 일회성 요인은 맞죠. 그래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게 나오는 거니까 업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이어도 근데 매출 증가는 많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남은 건 HBM의 엔비디아 승인과 파운드리 흑자 전환 이 두 개 남았습니다. 3분기에 둘 다 꼭 엔비디아 통과하고 파운드리도 흑자 내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흡프스프 HPSP 목표주가 58,000원. 2분기 실적은 좀 역성장은 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보단 잘 나올 거라고 하고요. 1분기야 그래도 수준 자체는 좀 비슷한 실적인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이게 원래는 비메모리 쪽에 많이 들어갔죠. 근데 반도체가 점점 미세하고 이제 메모리 쪽에도 쓰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24년은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매출 상승 제한적인데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공정 쪽이죠. 흡프스프도. 그래서 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램 낸드 메모리로 확장. 예.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신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예스티란 기업과 이제 특허 소송 있잖아요. 예스티가 뭐 원래는 여기 이 HPSP가 독점인데 여기에 예스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독점의 지위가 깨져서 주가가 한번 곤두박질 쳐보죠. 기술력 여전히 뛰어나고 아마 소송을 할 것 같고 근데 소송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투자들도 좀 불안해하는 거죠. 이거를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만 볼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여전히 경쟁력은 좀 뛰어난 기업 아닌가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제 하나증권의 위경재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올렸고요. 실적 2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치보다는 잘 나올 것 같고 방산 이 무기의 눈 역할 하죠. 레이더 같은 거. 예. 어떤 체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룹에 하나그룹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는 또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핵심은 방산이죠.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존 선수 인수하기로 했죠. 하나오션보다 더 지분을 많이 인수해요. 그래서 좀 놀랬죠. 얘가 왜 60%나 가져가지? 근데 그만큼 함정 사업에 이게 진출하겠다는 목표잖아요.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니까 그 함정을 그러면 함께배우에서 그때 알려드렸죠. 함정의 전투 체계 있죠. 두뇌 역할을 하는 그거를 이 하나 시스템이 만들어요. 실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함정 건조나 수리가 가능해지면 하나 시스템이 할 역할이 많아지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도 3년치 일감에 다다르고 있고 예. 근데 일단 실적으로 계속 입증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방산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수주 전망도 좋고 하니까 예.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줘. 여기는 우주항공은 안 나왔지만 인공위성 사업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고려해야 될 경제 영향.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3이고 1949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평균 지지율이요 58이었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사퇴 압력이 강한데 어쨌든 계속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은 게 관세를 많이 매겨요. 보편 관세 10%, 중국은 특별히 더 60% 더 매깁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 보복 관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JP모건인가 모건스탠리에서 추정하기로는 저렇게 대중국 관세, 보편 관세 매기면 각각 1.1%씩 미국 소비자 물가 올라갈 거래요. 그럼 물가 2% 튀는 거 맞나요?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게 되면 또 인플레. 그럼 금리는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걱정들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트럼프가 진짜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게 미국 의존도가 이제 높아졌는데 미국에 관세 부과하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또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까지 승리하면 이제 선심성 정책으로 막 돈을 풀어버릴 수도 있죠.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약간의 우려가 되는 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부 지출은 늘지 않겠냐. 그 법인세는 줄겠죠. 예, 법인세는 깎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선거가 있는 애는 돈을 예전보다 더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채권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금리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의 우려는 된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진짜 뭐 알 수는 없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되는 분위기로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미국의 금리가 위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는 약간의 부담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보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니까 법인세 깎아주고. 네. 자, 그리고 더존 비존 좀 예전에도 많이 물어보셨지만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나온 것 같고 구독 기반 이게 원래 세금 세무회계 막 이런 거 해주던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거 제공하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전사적 인적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 회사마다 다 저거 시스템 있죠. 여러분들이 막 직장 생활할 때 그 회사에 저런 ERP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관리 다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뭐 연봉부터 그런 것들 다 관리해주고 클라우드로 연결해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망 이용해서 업무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예요. 더존 비전이. 근데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트, 스탠다드, 익스텐 세 가지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스탠다드를 가장 좀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란스 10 요게 그룹 에어까지 추가돼서 단가도 높은데 잘 되고 있고 라이트 버전 좀 가장 낮은 버전인데 이건 내년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위아고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예전에 2020년에 그때는 정부가 바우처 사업에서 이게 가격이 400인데 200만 원을 정부가 준 거죠. 근데 이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돼 버렸어요. 잘. 왜냐면 400만 원에는 안 쓰겠다 이거죠. 다시 200만 원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생성 AI 이런 걸 추가해서 가격을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AI 비서, 도전 비전 온 AI.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런 거 구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전 비전이 이런 거 해주는 거고, 여기에 AI까지 추가를 해주면 더 좋을 수 있죠.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또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생성형 AI로 돈 버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죠. 근데 하반기에는 뭐 글로벌 1등 IT 서비스가 엑센추어가 일단 AI 매출 지금 돌파하고 있다. 좋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근데 국내에는 이런 사업 모델이 좀 드물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본격화할 거라고 합니다. 일본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성공할진 지켜보시고, 일본은 또 워낙 보안에 민감해서 클라우드 저는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예. 그리고 옴니에솔이라고 이제 요 도전 비디오의 또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주로 대기업을 이제 타겟팅해서 만든 건데, 예. 처음으로 외부 파트너사 모집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사는 제품을 구축도 해주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인데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도 한번 이제 사업 영역을 높이겠다. 지금 독일의 삽 있죠. 이 회사가 대기업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저 회사 제품 실제 많이 써요. 대기업들이 쓰죠. 근데 이 시장을 한번 좀 뺏어 보겠다라는 이제 야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여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파트너서로 예, 이게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4배 라이선스가 26년에 끝난대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쓰는데 저거 대신에 도전 비전이 들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국책기관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 AI,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이게 성과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지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AI를 접목한 클라우드 우리나라의 드문 케이스예요. 약간 미국형 기업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받는 건 맞는데 비쌉니다. 퍼도 높고 주가도 최근에 올랐지만 중장기 성장은 뭐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공시는 좀 있었습니다. 대한통운 KG케미칼 옛날에도 어느 분이 물어보셨던 건 이게 비료 회사죠. 어제 대표가 6.5억 유한양행이 오늘 급등했죠. 근데 오늘 여기 어제 이병만 부사장이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내부자 매수. 전자공시는 어제 그 공시가 좀 일부 있었는데 예, 말씀해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이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도 수주했어요. 오랜만이죠. 예, 그래서 여전히 암모니아 잘 되고 있고 DIT가 반도체 장비 아마 어닐링 장비로 추정은 하는데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두산테스나가 투자를 했어요. 신규 시설 투자 시스템 반도체 검사해 주는 거죠. 요걸 무려 2,200억이나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 좀 주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각하는 기업들은 예, 긍정적으로 봐줘야죠. 그래서 주식 소각을 결정 전체 주식의 2%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강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정말 힘들게 저 급락했던 걸 좀 일부 만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날이었어요. 코스피가 그냥 급등했고 누가 샀죠? 외국인이 1.3조를 그냥 삼성전자에 집중 베팅해버리네. 그 IT에. 그래서 오늘 많이 간 거는 뭐죠? LG전자, 삼성전자, 바이오시밀러도 많이 갔어요. 에이프로젠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 바이는 아까 그 신문 기사 때문인가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관련된 기업들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오늘 바이오하고요 반도체 날이었어요. 인터넷 대표죠.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 5% 올랐죠. 모더나 관련주도 오늘 ST팜이 9.9%나 급등을 해버렸고 비만 치료제 또 IT 대표죠.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다 좋은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반도체가 좋으니 증시가 나쁠 리는 없죠. 의료 AI도 오랜만에 좀 괜찮았고요. 종합상사, 뭐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근데 여기 이제 유한양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도 여전히 단단한 편이고 게임주, 항공주도 좀 부진했다가 조금 일부 올라왔고 다만 오늘 뭐 유리기판은 좀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유리기판은 뭐죠? 예, 오늘 다 일제히 급락해 버렸네요. 삼성전기만 올라갔고 해운주는 오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새 BDI 지수가 다시 조금 빠진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또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 뭐 나쁘게 보진 않고요.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이 BDI 관련주인데 페노션만 너무 안 갔어요. 그래서 좀 뭐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선주는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쉬어갈 수는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게 가다 보니까 약간 눌리는 모습이고 HBM 관련주는 한미가 좋았지만 DI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금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시가 올랐는데도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온기가 보세요. 오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죠? 특정 몇 개로 쏠리는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수는 올라도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니까 그게 조금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예. 내가 가진 건 왜 오늘 갈래? 그럴 수는 있어요. 왜? 다 가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주로 대형주하고 코스닥은 바이오 쪽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유한양행도 이제 다음 달에 FDA 승인 앞두고 있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다 무난했고요. 좋았고 뭐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물산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는 바이오가 오늘 주도했고
화장품은 좀 부진했고요. 예, 로봇도 오랜만에 올랐고 ST팜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여기 HLB 생명과학, 보로노이, 예, 시노펙스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HLB 그룹주가 다 좋았네요. 이제 다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쉬었어요. 오늘은 조금 약간 좀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고, 요새 APR도 별로 안 좋죠. 그렇게 잘 가다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다음 달에 이제 보호해서 물량도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나 또 내려오면 저는 기회 같고, 오를 땐 조심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 구간이니까 그건 조금, 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지금 약간 그 코스피에 소외받던 이런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뵙고,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함께 배우기 2개 올라갑니다. 근데 우주항공이 아니고, 그건 제가 이번 주 못한다고 그랬고, 2024년 경제 전망 하반기, 2024년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